행복지수 세계 1위 핀란드. 빈틈없는 돌봄 정책이 큰 몫을 했습니다. Kiitos! 그래서 경기도의 돌봄도 빈틈없는 360도입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360도 돌봄도 경기도. 시사의 맥을 콕콕 짚는 강상구 시사콕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상구 시사콕 시즌2 48번째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심층 인터뷰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 다시 만날 세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전문가 소개해 드립니다. 강정수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강정수 박사님은 독일 비텐 헤어데케 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 받으셨고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을 지내셨습니다. 지금은 블루닷 AI 연구센터장으로 계십니다. 생성 AI 혁명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서 AI 시대의 기술과 사회 변화에 대한 활발한 발언을 해오고 계십니다. 박사님, 블루닷 AI 연구센터가 어떤 곳입니까? 저희 블루닷 AI라는 것은 회사 이름이고요. 저희는 그러시군요. 창업을 했고 예. 카카오 브레인에 투자를 받은 회사고요. B2B 예. 서비스를 주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거기에서 주로 AI 기술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공부해서 같이 프로덕트 개발하는데 예. 기여하는 것이 제 역할이고요. 네. 생성 AI 혁명 책 쓰시고 나서 좀 팔렸습니까? 조금 있었는데 워낙 그 당시는 이제 2023년에 나온 책이니까요. 예. 2022년 11월에 오픈 AI 챗GPT가 대중 서비스로 공개된 이후에 예. 사실은 5개월도 걸리지 않아서 책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예. 깊은 고민이 담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당시에는 되게 많은 내용을 좀 담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11월 말에 AI 에이전트와 예. 관련돼서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에이전트가 어떻게 경제의 주인을 바꾼다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냈었는데요. 네. 거긴 조금 더 기술적이고 구체적으로 또 AI가 어떤 파급력을 예. 산업계라든지 사회에 가질 것인지를 좀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지금 여러분들도 느끼시지만 2023년에 생성 AI와 네. 2024년에 이제 뭐 생성 AI를 앞에 형용사를 안 붙여도 될 것 같은데요. 그 AI가 2025년에 또 AI가 완전히 질적으로 지금 다른 형국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2023년의 시각으로 세상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매우 그렇군요. 한계가 있고 또 어쩌면 저희가 지금 오늘 이야기할 이 내용들이 많은 부분에서는 또 내년에 더 다시 되돌아보면 또 시대착오적인 네. 뭐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네. 요즘 항상 조심스럽고 항상 성찰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2년 넘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챗 GPT 나오자마자 따라가야지 이러면서 쓰기 시작했었는데 네. 그 사이에도 저는 뭐 제가 AI를 많이 활용하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하루가 다르게 네. 변화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도 특별히 대선을 며칠 앞두고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모시고 말씀 나누는데 대선 전 마지막 인터뷰로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여서 네.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2년간의 변화가 굉장히 빨랐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생성형 AI가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꾸는 어떤 전환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전에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지난 2년간 일어났던 네. 변화를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우선 어떨까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예. 처음으로 이제 연구실에 있었던 네. 테크놀로지가 기술이 예. 이제 시장으로 나온 거죠. 네. 네, 시장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직 뭐 완성도가 이렇게 높은 그러니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막 우리가 대륙 횡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예. 미국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건 그렇죠. 아니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예. 이 기술이 당장 그 처음에는 논란도 많았죠. 특히 하루스네이션
환각 작용, 예, 환각 뭐 작용. 이런 부분들도 논란이 많았고 또 뭐 저작권 논쟁도 있었고 대단히 좌충우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퍼포먼스 경쟁, 즉 예. 성능 경쟁들이 되게 중심적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 특히 작년 가을하고 겨울에는 특히 미국 언론들에서 많이 부각했던 것이 한국에서 조금은 소개됐지만 흔히 말하는 스케일링 로라고 해서 예. 데이터하고 예. 컴퓨팅 파워를 그냥 마구 증가시켜주면 예. 생성 AI 퍼포먼스가 증가한다라는 가설이 예. 안 맞는 거 아니냐, 뭔가 벽에 부닥쳤다. 예. 예. 특히 작년 여러분 돌아보시면 초반에 나왔던 이런 업데이트된 기능들이 하반에 업데이트가 안 되면서 예. 이걸 가지고 세상을 바꾼다 그러기엔 좀 뭔가 모자라지 않나? 예. 이거 혹시 또 뭐 지나가는 유행 아닌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예, 메타버스처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이제 작년 말에 이제 딥시크의 V3가 나왔고 사실 그것도 대단히 센세이셔널했고 1월 말에 이제 딥시크의 R1이라고 하는 추론 모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큰 관심을 일으키고 또 기업들도 준비되었던 예. 업데이트를 2월 달부터 대단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 진행합니다. 2월 달에 예. 여러분 그록 3가 나왔죠. 그록 그록 3. 3는 좋게 평가할 부분은 그 성능보다는 예. 1년 8개월 만에 만들었다라는 엄청난 GPU를 투여해서 1년 8개월에 만들었던 그 속도가 사람들의 놀랐던 거고요. 예.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클로드가 3.7을 2월 말에 업데이트를 하고 3월 초에 오픈 AI에서 챗GPT 4.5 물론 다시 사라진 서비스이긴 합니다만 4.5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3월 말에 구글의 제미나이의 2.5가 나왔고요. 그리고 4월 초에 구글 라마가 메타의 라마가 나왔었고요. 또 5월 달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죠. 구글의 I.O.를 하면서 개발자 엘리베이를 하면서 제미나이 2.5 프로를 내놨고요.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BO3라든지 여러분들 놀라게 했던 서비스가 나왔고 이것이 이제 끝판왕이구나 했더니 이틀밖에 안 지나서 지난주에 또 목요일 밤에 미국 시간으로요. 클로드가 안스로픽의 클로드가 4.0이 나오면서 이게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딥시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리바바가 컨 2.5를 3월 초에 공개를 했죠. 오픈 소스로.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치면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검색 서비스 1위 업자인 바이두가 언이라는 것을 또 공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알리바바 같은 경우 또 한 달 만에 또 컨 2.5가 아니라 3.0을 공개하면서 사실은 좀 이러한 요즘은 개발자분들도 도저히 다 못 쫓아가겠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뭐 거기다 이제 에이전트용인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자연어에 기반하는 웹에 기반한 에이전트 뭐 솔루션 뭐 그다음에 뭐 엔스로픽에서는 M2C라고 하는 뭐 이건 뭐 개발자들만 주로 관심 있는 거고 하긴 합니다만 뭐 구글도 뭐 A2A 뭐 이런 걸 만든다든지 이러면서 막 마구마구 쏟아지니까 뭐 또 노트북 LM 같은 경우 구글에 이것이 이렇게 또 잘 될지는 몰랐었던 거고. 그렇군요. 예, 뭐 팟캐스트용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면서 구글이 인기 있는 또 AI 서비스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 초기에 항상 기술이 시장에 나올 때 우리가 시장에 나오지 않은 기술을 R&D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부터는 다 R&D가 아니면 시장에 나온 거죠. 시장에 나오면 초반에는 보통 이러한 성능 경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보셔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가격 경쟁이라는 거예요. 가격 경쟁이 사실 지금까지 없었고 계속해서 API 쓰는 비용 우리가 $22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서드 파티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저희 회사 같은 되겠죠. 블루다데이 같은 이걸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면은 API로 땡겨 오는데요. 사실 가격이 이렇게 저렴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작년 가을부터 해서 급 강화하기 시작하고 딥시크가 또 이걸 무료로 풀면서 그러니까 항상 오픈 AI라는 제미나이는 최고급 성능은 유료 이용자만 쓰고 그리고 한 단계 낮은 서비스를 무료 이용자들이 쓸 수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 2월부터 어떻게 바뀌냐면 최고 좋은 것도 횟수가 제한되지만 유료 사용자나 무료 사용자가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렇군요. 이런 부분이 났고 지난주부터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무료 사용자도 음성으로 AI를 제미나이하고 대화할 수 있는 라이브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이제 무료 사용자에게도 공개가 되는 등 그러니까 무료로 많이 보급되면서 사실은 이용자 수가 2025년 오면서 폭증합니다. 예를 들면 2월 달에 위클리 매주 오픈 AI에 방문하는 사람이 4억 명이었거든요. 지금 벌써 8억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이것이 이제 가장 마케팅에 결정적 기여를 했던 것은 지불인데요. 지브리 푸사. 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도 80이신데 저한테 전화하셔서 나는 지불이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냐? 친구들은 다 카카오 푸사 다 바꿨던데
그래서 제가 가입하셔서 하셔라. 예. 가입을 도와주면 안 되겠니? 가입하셨어요. 예. 가입하셔가지고 만드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되게 대중화되는, 즉 남녀노소가 그렇구나. 사용하기 시작하는 본격적인 대중 서비스로 2025년은 AI 서비스가, 즉 얼리 어댑터라든지 개발자 중심의 소비층에서 정말 이 남녀노소가 쓰는 예. 서비스로 진화하는 것이 2025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이 지금까지의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예. 본격적으로 AI가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예. 저는 첫 해가 2025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지난 2년 동안 변화를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2년 넘는 기간 동안에 성능 경쟁을 했고 네.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서 어마어마한 모델들이 네. 여러 회사에서 쏟아져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는 가격 경쟁이 네. 시작됐고 네. 그러면서 이용자 수가 폭증했다. 네. 예,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AI를 사용하기 시작한 첫 해라고 봐도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저희가 이제 중간에 몇 가지 기술적인 용어도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별로 얘기 안 하셨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네. 기술적인 용어 이런 네. 것도 얘기하시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그 얘기 하나하나를 다 여쭤보고 싶긴 한데요. 저희가 그 뒤에 다른 이제 AI가 몰고 올 어떤 사회적 변화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질문들이 꽤 많아가지고 네. 바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앞부분에서도 여쭤볼 게 많은데 바로 넘어가야 돼서 좀 아쉽긴 한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과 함께 우리 강정수 박사님이 출연하신 다른 방송도 함께 찾아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가격 경쟁 얘기하시면서 네. 비록 횟수 제한은 있지만 네. 이제는 최고 성능의 AI의 경우에도 무료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저도 어젠가 그젠가 클로드 네. 예, 이걸 이제 이렇게 한참 쓰다 보니까 횟수가 다 찼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글자 수가 다 찼다고 했던가 뭐 하여튼 뭐가 찼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내일 이용해야 되겠구나 네. 이제 아니면 오후 1시 이후에 이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 같은 사람들도 이제 챗 GPT를 넘어서서 다양한 걸 이제 쓰기 네.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하긴 했고 그래서 보통 생각하기에는 와 이제 누구나 질 좋은 정보를 다 얻을 수 있고 누구나 예를 들면 맞춤형 교육 같은 걸 좀 받을 수 있고 누구나 좋은 정보를 활용해서 건강 상태를 더 잘 체크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과연 AI 시대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불평등이나 격차 문제는 없을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유료 버전이 있었고, 그다음 지금도 뭐 횟수 차이는 있지만 유료 버전을 쓰는 분들은 횟수에 상관없이 쓰기도 하고, 그다음 챗 GPT는 뭐 30만 원인가요? 뭐 이 정도 줘야 쓸 수 있는 버전도 네, 고급 버전이 있습니다. 고급 버전이 개발자들이 있고. 주로 쓰는. 네. 예, 이런데 그래서 뭐 정보 접근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건강 등등의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서 혹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 심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어떠십니까? 그런 우려는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예, 우리가 예. 두 가지 차원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역사적으로 볼 때 처음에 우리가 뭐 금속 활자를 먼저 만든 건 뭐 고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학술적으로 볼 때 예, 예. 이것이 상업적인 인쇄기가 발전했던 것은 뭐 여러분도 인정하시는 것처럼 구텐베어에 의해서 금속 활자가 나왔죠. 그때 가장 이것을 저항했던 것은 수도승들이었습니다. 네. 수도승들이 지식을 독점하고 있었죠. 그들이 카피스트라고 해서 사자생이라고 해서 그들이 그러니까 필사를 해서 책을 확산할 수 있었죠. 어떤 책을 필사할 것인지 그들이 결정했던 거고, 예. 몇 부를 필사할지 그들이 손목을 아파가면서 아, 쓸지를 그들이 결정했던 거고, 그것에 맞은 사회적인 특권과 경제적인 특권을 누렸었죠. 예. 근데 구텐베어이 했던 것은 일종의 지식의 민주화였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첫 번째 기술에 의한 정보와 지식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던 것이 구텐베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누구나 인쇄기만 가질 수 있으니까 다 찍다 보니
그 영주들이 이제 화가 났던 거죠. 이게 뭔가 이게 지식이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네. 누구나 찍다 보니 그래서 만든 것이 저작권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저작권이라는 것이 이 국경을 못 넘게 이 땅에서 짓는 인쇄해서 하는 거는 우리 거니까 아, 이걸 넘으려면 세금을 내라. 여기서부터 시작됐던 게 저작권이죠. 아, 그렇군요. 그렇게 나왔던 거고 저는 기술의 발전에서 우리가 이 지식과 관련된 기술을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이 생기면서 예. 거대 대형 조판 시스템을 갖고 있던 신문사에서만 정보를 만들 수 있었고 확산시킬 수 있었는데 그것을 블로그라든지 이러한 커뮤니티라든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예. 그리고 영상도 지금 오늘 영상 찍는 것도 거대 방송국에서만 맞습니다. 송출할 수 있었던 곳에서 네. 저희가 긍정적인 얘기만 얘기하는 거지 그렇다고 부정적인 측면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누구든지 영상을 만들 수 있고 네. 이러한 시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움베르토 에코의 장래 이름도 보면 그 책 읽는 걸 막으려고 그때는 다 필사로 했던 책인데도 손으로 썼던 건데도 이것도 제한하고 싶어서 예. 이 넘기는데 독을 발라놔서 침 묻히고 넘기면은 죽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지식은 정보는 권력하고 저는 연관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서 정보의 민주화라는 측면이 존재하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이네이블링 테크놀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능케 하는 기술. 예. 즉 자기만으로 독립적으로 있는 기술이 아니라 수많은 사실 셀 수 없는 연관산업을 만들어냈던 이 이네이블링 테크놀로지가 대표적으로 증기기관이죠. 네. 증기기관을 통해서 섬유공장이라든지 뭐 사실은 기차라든지 선박이라든지 모든 다양한 공장에서 증기기관을 쓰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전기도 이네이블링 테크놀로지죠. 예. 전기가 없었다면 여러분 세탁기가 나오지 않았을 거고 그렇죠. 전기가 없었더라면 냉장고는 냉장고도 나오지 않았을 거고 네. 전기가 없었더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도 이 유튜브 영상도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테크놀로지가 다양한 상품들을 제품들을 커머더티화하면서 커머더티라는 건 우리가 대중재라고 하죠. 즉 지불의사가 높지 않은 분들도 아니 지불의사 가처분 소득이 높지 않은 분들도 살 수 있게끔 예. 그러니까 스케일러블에서 대량 생산해내면서 이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들을 높여냈다라는 거죠. 전기가 있으면서 대량 생산의 세탁기가 만들어지면서 값싼 전기로 누구든지 부자만 빨래 세탁기를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한국에 세탁기 도입될 때 부자만 했던 거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나요. 저희 집 부자는 아니었지만 TV가 외할아버지가 사주고 가셔서 초등학교 1학년 때는요. 제가 반에서 한 번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집에 가서 다 모여서 오늘 우리 집에서 TV 볼 사람 한번 봐야지. 제가 정해놓은 네. 거예요. 아. 딱 5명만 들어갈 수 있어서 권력이네요. 그렇죠. 이러한 시대에서 누구나 TV가 있던 것은 저는 달라지는 것처럼 지금은 인포메이션 즉 인터넷은 인포메이션에 대한 민주화를 가져왔다라면 네. AI는 저는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인텔리전스 지능의 민주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인류는 지능을 민주화한다라는 것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를 들면은 너무 비싸서 접근하지 못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법률 지식 예. 제가 독일에서 한 12년 살았었는데 독일에서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 시스템 중에 하나가 변호사 보험이었어요. 아, 변호사 보험이요. 네. 그래서 변호사 보험을 들면요. 예. 제가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서 벌금을 내는 거는 보험에서 해서 대주지 않지만 예. 모든 변호사 비용과 재판 비용은 다 거의 100% 보험에서 해줍니다. 아, 그런 보험이 있습니까? 네, 저는 한국에도 아. 이런 건 시급하게 도입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질 좋은 변호사, 자 아무리 AI가 변호사 기능을 발전한다고 해서 김현장을 대신하지는 못하겠죠. 그렇죠. 김현장은 법률 지식만이 아니라 그 놀라운 네트워크를 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독일에도 유명한 형법 변호사가 있을 거고 형사 변호사가 있을 거고 유명한 민사 변호사가 있을 거고 로펌이 네. 있을 텐데 이런 데는 이용 못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접근성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있는 저렴한 변호사들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층간소음도요 변호사가 대신 쌓아주고요. 네. 집주인하고의 갈등도 변호사가 다 쌓아주고요. 사람들이 변호사 보험이 있으면요 우리가 조금 아픈 병원 가잖아요. 예. 저희 부모님 지금도 보험 다 되는데도 자꾸 민간요법을 쓰시려고 해요. 제가 설득해야 되거든요. 갔다 오셔라.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안 되신 거잖아요. 아, 예. 근데 저는 가장 좋은 시대는 뭐냐면 누구든지 변호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항상 돈이 없어도. 예. 그러면 이러한 것이 저는 이것이 인텔리전스 지능의 민주화라고 저는 네.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우리가 AI로 만든 리걸 AI라고 얘기를 하죠. 법률 AI 서비스를 해서 뭐 정말 그 갈등이 있으면은 정말 한국에서 이 로톡도 지금 안 됐던 한국 세상인데 예. 해서 그럼 가처분 소득 얼마 미만은
이 서비스를 쓰게 하자. 사회복지 차원에서. 네. 저는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아. 들고요. 두 번째는 좀 교육에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거의 이제는 특권화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치동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교육 개혁은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대치동 권력을 붕괴시킬 것인가에 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대치동 수준의 개인 과외는 못 받겠지만 우리가 AI로 여수에 살건 부산에 살건 어느 지역에 살든지 간에 양질의 인강도 상사 사실은 대단히 민주화됐겠지만 인강 되게 비싸잖아요. 맞아요. 네. 고급 인강은 되게 비싸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개인 맞춤형화된 교육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 최소한의 지역에서 뭐 주말에도 막 대치동 올라오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러한 문화가 사라질 수 있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라면 이 가처분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양질의 교육의 콘텐츠의 지능에 접근할 수 있다라면 저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바고요. 부정적인 것들은 좀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 기회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거예요. 친구. 이번에 사실은 좀 메타가 그걸 하는 거는 좀 사실 싫은데요. 메타의 대표인 저커버기 인간은 평균 12명의 친구를 갖고 있는데 요즘 현대 사회는 3명밖에 없다. 근데 사실은 많은 연구들이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네. 예.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채워주겠다. 메타 이런 얘기해서 네. 저는 너무 싫었는데요. 어떻게 채워준다는 얘기입니까? AI 친구 서비스입니다. 지금 아, 폭발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금 커지고 있는 것이 AI 친구 서비스고 예. 지금 카카오도 카나다라고 하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예.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만 AI 친구 서비스가 지금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AI, 그러니까 이 프렌드십 리세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정의 불황, 가처분 소득이 낮을수록 죄송한 얘기지만 친구 수가 적습니다. 많은 학술 연구들이.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가처분 소득이 여러분 많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름에 런던 캠프 갔다 와 우리 애 예를 들자면 예. 갔다 오면 그 캠프 갔던 애들끼리 와서 파티 또 열어주고 친구 생깁니다. 겨울에 하와이 캠프 가자. 갔다 오면 또 친구 생깁니다.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대치동에서 뭐 의대 지원반 다니면 그것이 하나의 네트워크이거든요. 거기에서 굉장히 친구가- 힘을 발휘하는 네트워크. 그렇죠. 왜냐하면 학생 수가 이미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 수가 많을 때는 마찬가지셨겠지만 진짜 반에서 저희는 초등학교가 1부, 2부는 아니지 않았지만 옆에 초등학교는 2부까지 있었거든요. 네. 진짜 뭐 50명, 60명이 다 같이 친구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저는 항상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잡으러 들어왔어요. 그만 좀 놀고 들어와서 밥 먹어라. 네. 주로 밥 먹을 때 잡으러 오시죠. 네네.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렸던 것이 요즘 아이들 보시면 전 자녀가 없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 보시면 친구가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대체해 줄 수 있다라면 어느 부분. 예. 그리고 예를 들자면 요즘 노인들을 위한 노인 고독사도 많잖아요. 지금 네, 미국에서 많이 그렇습니다. 실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시니어들한테 암투병 환자들한테 AI 친구가 붙어져서 약 먹을 시간, 용기를 잃지 말고 그리고 병원에 가야 될 시간 이런 걸 케어해주고 뭐 몇 시간 이상 응답이 없으면은 119에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되게 있고요. 예. 또 군인들을 위한 AI 상담사. 뭔가 고립된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정신과 치료. 한국은 정신과 치료가 여러분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거 아십니까? 1000명당 정신과 의사가 대단히 적어요. 예. 0.3명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해외는 더 많단 말이죠. 예. 그리고 정신과 의사 만나는 것이 뭐가 문제예요? 감기 들려서 저는 내과 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접근성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쉽게 큰 병이 우리가 큰 병 가기 전에 이 가정의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예. 동네 병원, 네. 의료원.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도 동네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부분의 일부를 다는 아니지만 AI가 대신해 줄 수 있다라면 예. 저는 특히 가처분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쉽게 이러한 도움을 받으면서 쉽게 긴 아픈 병에 걸려서 병원 가는 것이 아니라 큰 좌절 속에서 뭔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좌절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왜 나쁘냐라고 저는 예. 묻고 싶습니다. 질문 하나당 답변 10분. 말씀하신 게 이제 굉장히 체계적으로 사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일단 과거의 혁신적인 기술이 정보와 지식의 민주화를 이끌었다면 이제 AI는 지능의 민주화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열고 있다. 네. 그래서 비싸서 접근 못하는 다양한 이 어떤 지적 영역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법률 지식이라든가 네. 혹은 대치동 아까 권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치동이나 목동 이런 데로 네. 몰려 있는 어떤 이 교육 네.
이라든가 그리고 친구를 사귀는 것. 그다음에 이 어르신들 아픈 어르신들이 또 이 도움을 받는 비슷하게 것. 또 도움을 받는 거, 군인들 상담 받는 거 이런 여러 영역에서 네. AI가 만약에 그전 같았으면 보통의 사람들, 네. 가난한 사람들이 잘 못했을 그런 네. 일들을 해줄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이제 기회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뭐 예, 과격하게 말씀해 들리실지 주셨습니다. 모르지만 특권의 해체를 예. 지능 특권의 해체, 지식 특권의 해체를 예. AI가 추구해야 되는 서비스고 저는 이 시장성도 있다고 봐요. 예, 예. 네. 지능 특권의 해체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특권의 해체라고 하는 게 굉장히 AI 이용자들에게 매력적인 표현으로 들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전 같으면 돈이 없거나 말씀하셨던 어떤 사회적 네트워크가 없거나 권력이 없어서 나는 만나지 못하거나 얻지 못하는 지식 같은 거를 쉽게 내가 구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특권의 해체를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AI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AI를 개발하는 거대한 기업들, 예,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아예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거대한 개발 과정에서 말하자면 새로운 산업이 계속 창출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경제력의 독점이나 이런 게 새로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특권과 관련해서 AI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격차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문제는 어떡하지? 이게 또 걱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케일링 로라고 해서 데이터하고 컴퓨팅 파워를 계속해서 증대하면은 네. 이 익스포넨셜하게 지수적으로 네. 대단히 빠르게 성능이 올라갑니다. 이건 뭐냐면 네.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비용 함수로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높은 고정 비용이 네. 발생하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정 비용이나 비용이 더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그걸 누적된 감당할 수 있는 회사만 그걸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속성상 독과점 구조를 구조적으로 가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예. 우리가 독과점 구조 자체를 나쁘게 보는 이유는 경쟁에 축소되면서 특정한 시기에 소비자들이 가져가야 될 렌트 이 이윤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네. 공급자가 그런 부분에서 독과점 부분에서의 문제점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이것이 독과점이 특히 글로벌 몇개 기업으로 예. 간다라는 부분에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기술의 종속성 네. 이런 부분도 좀 우려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중국을 또 이거 하시면 또 댓글에 친중이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되는데 중국은 이번에 정책을 수정을 했어요. 한국에 소개가 안 됐는데 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AI를 연구했는데 중국도 딥시크에 일종의 국뽕이 걸린 거죠. 어머 저렇게 그러니까 그 돈이 중국 입장에서도 작은 돈인 거예요. 아 그래요. 알리바바라든지 바이트댄스라든지 텐센트라든지 바이두에서는 어마어마한 돈들을 쓰고 있었거든요. 요걸 가지고도 이걸 해낸다? 그러면서 다른 기업들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경쟁을 중단해라. 일종의 독과점을 인위적으로 만든 건데요. 예. 5개 기업만을 선정을 하고요. 예. 여기만 이제 AI 개발에 몰두해라. 국가도 지원해주겠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오픈소스로 풀어라. 아 그렇게 했습니까? 네, 그래서 다른 나머지 AI 기업들은 이 오픈소스를 응용한 서비스라든지 뭐 다양한 것을 만드는 것 쪽으로 가서 생태계를 또 한두 군데만 둘 수 없으니 5군데의 거대 기업만이 사실 이 돈 될 수 있고 예. 여기 이제 딥시크는 여준 거죠. 그다음에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바이트댄스 이렇게 해가지고 5개 기업만 놔두고 나머지는 근데 모든 조건이 그거예요. 오픈 소스로 할 것.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알리바바의 오픈 소스가 라이센스가 점점 좋아집니다. 최근에 나온 것은 MIT 라이센스라는 건데요. 예. MIT 라이센스는 어디 구석탱이에다가 이거는 사실은 알리바바가 만들었어라고 조그맣게만 써놓으면 돼요. 아, 상업적으로 써도 허가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전에는 이 알리바바 라이센스라고 해서 알리바바가 정한 규칙대로만 해야 되거든요. 라마도 지금 오픈 소스라고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오픈 소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용 서비스를 하려면은 뭐 뭔가의 허락을 받는다든지 제약이 있다든지 예. 그리고 사실 뭐 그 라마가 그 메타가 메타가 만든 거. 거죠. 네, 소스 그죠? 코드를 공개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구 논문을 공개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 딥시크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은 오픈 소스로 MIT 솔루션 라이센스로 풀었다라는 것. 그리고 연구 논문들, 예. 핵심적인 논문들을 공개했다라는 것이 이제 칭찬을 받는 거잖아요. 아, 예.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런 이런 중국의 접근도 나쁘지는 않다. 예. 예를 들면 우리 한국도 이러한 중장기적으로 저는 단기적으로 나올 수는 없다고 보고요. 예. 단기적으로 나오면 다들 하죠. 그러면 이게 뭐 독과점 구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좀 나온다라고 하면 이것이 만약에 국가 예산이 들어간다라면 예. 이것을 어떻게 사회적인 보명 가치로 확산시킬 것인가. 여기에 저는 오픈 소스 전략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전략들 충분히 고민할 수 있고 저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세이프 가드라고 해서 뭐 지금 유럽에서의 뭐 법안도 마찬가지고 그 뒷부분 좀 더 얘기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 초반에 이걸 규제하려고 잘못하다 보면요. 이 독과점 구조에 들어가 있는 돈 있는 기업들만 이 규제를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규제 비용이라는 것이 크게 발생을 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가닥을 지을 건지에 대해서 초기에 조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우리가 초기에 과민 반응한 부분이 있다. AI에. 예. 특히 2023년, 2024년. 아, 그렇군요. 그래서 좀 지금 이제 특히 기술이 대중 서비스 저는 원천 기술을 저는 규제하는 것보다는 예. 서비스를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천 기술보다 예를 들면 인터넷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인터넷을 가지고 네이버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카카오톡을 만들고 예. 유튜브를 만들고 응용 서비스잖아요. 즉 제가 이네이블링 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전기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전기에서 세탁기가 되고 무엇이 됐을 때 각각의 제품들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저희가 각각 규정하고 예. 개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물론 근데 이 전기와 다르게 전기는 지능이 없는데 AI는 지능이 있기 때문에 예. 지능이라는 것은 다양한 규범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편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의 원천 기술도 어느 정도의 세이프 가드는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정답은 없지만 다양한 형태의 어떤 조금 더 디테일한 수준에서 예. 저희가 그것의 장단점들을 바라보면서 규제도 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조적으로 산업적으로는 독과점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건가? 그럼 독과점 하지 말고 독과점을 풀었던 방식이 뭡니까, 여러분? 국가가 갖거나 아니면 미국처럼 쪼개거나 너네 너무 커 유튜브하고 뭘 분리해. 그래서 AT&T가 대표적이죠. 예. 이렇게 기업을 쪼개거나 아니면 벌금을 내거나 예. 인위적으로 경쟁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구조적 흔히 말하는 자연 독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아무리 만들어도 경쟁을 독과점이 된다는 결국은 거잖아요. 독과점에 간다는 거죠. 네, 그게 자연 독점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연 독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산업 정책이 AI에 대한 산업 정책이 국가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아, 그리고 이 기술 내 내부를 뜯어보면서 이 기술이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을 진단하는 세이프가드가 나와야 되는 거고 예. 이걸 응용한 수많은 서비스들 아까 전에 친구 서비스들 좋죠.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 AI 국회에서 AI 법안 만들고 하면서 뭘 안 했냐면 이미 해외에 많이 썼던 게 뭐냐면 전 여친하고 카톡했던 내용을 가지고 AI 친구 만들어서 이렇게 올린 한국의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런 거는 사회적 이슈가 안 돼요. 그 전 여친의 그 개인정보 보호됐겠어요? 아니면 완전히 인권 유린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안 하면서 마치 AI가 인류를 다 붕괴시킬 거고 망가뜨릴 거니까 어떻게든지 AI에 대한 큰 틀의 규제를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큰 틀의 규제 그러니까 층이 다르다는 거죠. 아, 예. 산업 정책에서의 규제할 층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기본 기술에서의 이 AI에 대해서 이 모델에 대한 규제가 있는 거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할 때 다양한 남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잘못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좀 층위를 나눠봐야 되는데 AI를 통칭해서 언젠간 인간을 초월할 거니까 AI를 막아야 돼. 너무 큰 틀에서 이야기하는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기본 기술과 산업 정책 그리고 서비스 각 층위에서 네. 규제가 좀 이 고층에 맞게 네.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말씀하셨던 그런 각 층위에 따른 어떤 이 고민이나 규제나 이런 걸 논의하기보다는 그냥 AI가 인간을 지배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보통의 경우에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현실에서 실제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걱정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문제. 최근에 미국 같은 데서도 코딩할 줄 아는 젊은 기술자들이 많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등등의 얘기들이 있고, 실제로 챗 GPT나 이런 걸 써보면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이 일을 직업으로 삼는 분들은 일자리가 위태롭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요 걱정은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박사님도 이 말씀은 아마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노동의 형태는 어떻게 변화할 것 같습니까? 저도 사실은 알파고가 나왔을 때 예. 당시에 알파고가 나오기 직전에 2013년에 옥스퍼드 스터디라고 해서 예.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오스본이라는 학자와 프라이라는 학자가 되게 중요한 논문을 씁니다. 예. 이 기계화에 따른 일자리의 변동에 대해서 수리 경제학으로 논문을 쓰는데 정말 잘 썼어요. 거기다 대입만 하면은 그 논문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안에, 그러니까 2023년이죠. 미국에 있는 재무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58%가 사라진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걸 또 영국의 BBC가 영국에다가 이제 학자들하고 같이 적용을 해봤더니 뭐 법률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라지고,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사서 보조원들 사라지고, 뭐 수많은 직종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걸 한국에도 적용을 해봤고 호주에도 다 적용을 해보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된 건 뭐냐면, 기계화의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일자리는 줄어든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자동화가 쉬운 직업이 어딘가를 찾아가지고 여기에는 일자리가 사라진다라는 논리를 쓴 거죠. 예. 잘못된 논리죠. 그렇군요.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 근데 이 논문이 나오면서 저도 이 논문을 소개하면서 사실은 많은 강연을 하면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때 좀 갑자기 막 교육청 같은 데서 막 부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 다 걱정하면서 우리 그래서 의대만 보내면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어떠한 생각도 한국 사회에 확산시켰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과를 가도 되는 거야? 그렇죠. 예. 근데 의사는 아니겠죠. 한국 부모님들 워낙 의사 좋아하시니까. 네네. 그때도 의대 열풍이 있었으니까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근거가 없었고요.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던 제프리 힌턴, 대표적으로 AI가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하시죠. 뭐 그분이 뭐 기여도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근데 그분이 또 실수를 해요, 사람이니까. 2016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016년에 2016년에요. 앞으로 5년 안에 방사선학과 교수들은 아무도 필요 없을 거다. 지금 당장 방사선학과 교육을 멈춰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네. 그렇게 워딩도 스탑입니다. 스탑. 그렇군요. 네. 딥러닝을 절대로 인간이 이길 수 없다. 방사선학과 영역에서는. 근데 지금 여러분 통계적으로 2016년 대비 2021년 전 세계적으로 방사선학과 의사들은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의 뛰어남과 일자리의 상실을 일치시키는 것도 예. 하나의 바이어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AI도 바이어스 하지만요. 예. AI가 바이어스를 하는 이유는 왜곡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이어스는 예. 인간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이, 예. 이거를 인간을 배운 AI가, 인간의 지식을 배운 AI가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 우리는 이런 일자리에 등치된 이론도 아직까지 어떠한 학술적 근거로도 밝혀진 바는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예를 들면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데렌 에이스모글로, 지금 MIT 경제학과 교수, 이분이 주로 하시는 것이 기술이 어떻게 시장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를 했고, 예. 그걸 업적을 인정받아서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그리고 한국에도 진보와 기술과 권력이라는 책도 번역이 돼 있죠. 이 사람이 주장하는 논문들도 보면 AI가 어떻게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사회 정책의 문제지, 예. 기술 그 자체의 문제는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책의 문제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거든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다 분석을 하면서. 예. 그래서 아직까지 일자리가 기술에 의해서 일자리가 없어진다라는 것,
물론 부분적인 저는 것도 있고 저도 잘 확신을 못 하겠어요. 요즘 특히 지난주에 제가 구글의 발표라든지 클로드 4.0이라든지 또는 요즘 물리 AI 또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것, 즉 언어 모델을 넘어서서 예. 물리 세계를 이해하고 실제 세계를 이해하는 AI 모델들이 결합되기 시작하면서 일자리가 물리 사라질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뭐 로봇하고 결합하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하고 자율주행하고 결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삼천포로 잠깐만 테스트가 다시 들어오면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으시는 것이 이제 물리 AI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칭한 거고요. 이걸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또는 월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은 중국계 미기군이죠. 페이페이 리 교수,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인데 이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프 린턴을 갓파더 오브 AI라고 그러고요. 예. 대부 이 페이페이 리 교수는 갓마더 오브 AI라고 부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분이 만들어낸 모델이 월드 모델이거든요. 예.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진화론적으로 볼 때 세상은 암흑 속에 있었고 이 암흑에 빛이 생김으로써 유기체 동물들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고 봤기 때문에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예. 물건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꾸 보니까 중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직 가르치지 않아도 배울 수 있는 거고 저 멀리서 소리가 들리는데 점점 소리가 커진다라는 건 뭔가 그 물체가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봄으로써 세계를 이해하는 것처럼 예. 우리가 2차원적인 영상을 보여주고 2차원적인 사진을 보더라도 AI가 저것은 어느 정도 한 2, 3km 떨어진 뒤에 있는 산이구나를 이해하는 것 예. 이거는 언어 학습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월드 모델 피지컬 AI죠. 이거를 이제 하게 되면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은 실제에서도 시뮬레이션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보면 진짜도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지금 이번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그 옵티머스를 보면은 지금까지는 모션 캡처라고 해서 인간이 머리를 쓰고 뭐 손에다 뭘 해가지고 이 행동하는 거를 따라했거든요. 그렇게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근데 처음으로 이번에 브렉스루가 생긴 건 돌파구가 생긴 거는 아직은 3인칭 관점에서 찍은 영상은 아니지만 1인칭 관점에 찍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 학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이제 물리 AI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3인칭 관점에서 찍은 것도 된다라는 거는 아무 영상이나 다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유튜브 영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GPU만 때려다 주면은 세상을 이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대단히 학술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학문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큰 돌파구가 이번에 마련이 된 건데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일자리가 저는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가 위험해지냐면 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일자리나 저희 회사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19세기 초까지 냉장고가 만들어지기까지 뉴욕은 무역항이 중심적인 그러니까 무역항이었죠. 뉴욕이라는 데가 특히 영국하고 연결하고 유럽하고 연결해서 물건을 수입해 오고 그 물자를 미국 전역으로 버뜨리고 다시 미국에 생산된 거를 받아가지고 유럽에 수출하는 이런 무역항으로 역할을 했는데 5대 무역 물 중에 하나가 얼음이었어요. 얼음. 네, 얼음 산업이 엄청 발달합니다. 아이디어 랭귀지에서 허드슨강의 얼음을 겨울철에 우리식으로 동빙고 서빙고에 다 보관했다가 그거를 배에다 실어가지고 기록에 보면은 인도와 필리핀까지 와서 팔았어요. 아 그래요? 그 당시에 인도하고 필리핀 부자들이 얼음을 구경을 했겠어요? 엄청 비싼 돈으로 사 먹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노르웨이도 그러면 우리는 허드슨강이 아니라 북극의 얼음을 갖다 팔겠다. 노르웨이도 이 얼음 무역에 참전을 하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더 뛰어난 기술이 있어가지고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패러다임, 냉장고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얼음 산업은 다 죽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도 엄청난 사실은 육체 노동이 들어갔던 거잖아요. 얼음을 자르고 말로 나르고 그걸 창고에 그러니까요. 보관하고 배에다 실어가지고 아니 인도까지 가는 동안 안 녹았나 보죠? 조금 일부 녹았겠죠. 거기다가 뭘 어떻게 했겠죠. 이렇게 하면서 지내왔던 그 산업 자체가 유스리스 쓸모 없어진 거예요. 아예 쓸모가 없어지죠. 근데 아예 쓸모가 없어지면 그 산업 전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 일자리는 보존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없어진 일자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은 그런 좀 기술을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대단히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포갑적인 데서 우리는 산업혁명을 맞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갈등이 대단히 강력하게 눌러졌죠. 그런데 지금 뭐 택시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마부들이 뉴욕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되게 중요한 일자리였죠. 마부들이 사람들을 태우고 이동하는 뉴욕이라는 큰 도시에서
그런데 자동차가 처음에 뭐 독일에서 만들어졌지만 자동차를 매스 마켓 대중시장으로 만든 건 헨리 포드거든요. 즉 컨베어 벨트라는 것을 예. 기가 막힌 것을 도입을 해서 찰리 채플린이 보여줬던 영화의 것처럼 예. 나는 가만히 있어서 똑같은 것만 하면 엄청난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자동차 가격이 낮아집니다. 네. 그러면서 너도 나도 없이 자동차를 사기 시작하면서 딱 10년 안에 마부들이 다 사라지죠. 네. 그러니까 이 마부들이 말 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말을 못 타요? 자동차가 있어도 useless.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자꾸 마부 개인의 역습 보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체가 없어진 겁니다. 예. 산업 전체가 없어질 때는 내가 아무리 말을 잘 다루고 말과 소통하고 공감력이 뛰어나도 저는 거기에서 일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일자리를 바라볼 때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꾸 개인의 문제로 바라본다는 거죠. 어떤 특정 산업이 그 다른 기술에 의해서 필요 없어지는 예. 국가도 개인에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개인에게 제가 사실은 많이 반성하는 게 뭐냐면 저도 수업 시간이나 학교 대학원 수업을 하니까 외부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뭐 헐리우드 그 파업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헐리우드 파업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스튜디오 영화 스튜디오는 어떻게 바뀔 거냐면 제가 이제 진짜 너무 자만감에 얘기를 한 거죠. AI를 잘 쓰는 스튜디오에 의해서 예. AI를 못 쓰는 스튜디오가 대체될 거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그리고 같은데요. 또 그렇게 써요. 제가 수업 듣는 분들에게도 AI를 잘 쓰는 인간에게 의해서 여러분은 AI에 의해서 일자리가 대체되는 게 아니라 예. 여러분은 AI에 의해서 절대로 대체되지 않을 거다. 예. Someone using AI. AI를 잘 쓰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대체될 거다. 대체 안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AI 잘 써라. 잘 쓰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요즘 되게 반성해요. 이거는 너무 AI와 일자리를 개인의 문제로 접근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개인의 그런 것 문제로 같습니다. 접근하면요. 그냥 AI 열심히 쓰거나 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개인의 근심으로 놔두는 거예요. 아니요. 특정한 산업군이 특정한 기업이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사회가 고민해야 되고 국가가 공공영역에서 고민할 것이지 개인의 문제로 접근하면 답도 없는 거라고 저는 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요즘 제가 좀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너무 저평가했구나. AI라는 기술을 내가 너무 저평가했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아예 산업이 전반적으로 바뀌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개인한테 AI를 열심히 배워라 말아라 이런 수준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 물리 AI와 관련해서 이제 특히 그런 생각 많이 하시게 된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게 기술이 바로 일자리를 대체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기술을 그 사회가 어떻게 그 대하느냐와 네.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산업 정책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정말 깊이 저희가 이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점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예. 말씀을 드리면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의 개발자들이 월급이 지금 마이너스 9%에서 15% 지금 1년 사이에 발생을 했어요. 예. 일부 또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도 7,000명을 해고하고 있고 그리고 뭐 막 대학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공학을 공부했던 친구들이 취직 자리가 막 없어지고 그렇다는데 이거는 저는 개발자 영역은 그 조정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월급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렇군요. 단일 노동 시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전 조정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좋은 일자리 AI 뭐 그전에 AI가 없었을 때 개발자들이 일자리는 뭐 줄어들 수 있겠지만 예. 고연봉에 이제는 여러분 한국으로 치죠. 창원에 있는 공장에 있는 돌아가는 그 소프트웨어는 누가 만들고 운영할까요? 거칠게 얘기하면은 여기 구로에 있는 디지털 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거기 SI 하는 거예요. 네. 그들이 파견 근무 갔다 다시 돌아오고. 네. 그런 중견 기업들도 개발자 한 명 고용 못 합니다. 누가 창원 와서 양산 와서 여수 와서 살겠어요. 네. 안 살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곳에도 자동화라든지 AI라든지 이러한 디지털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개발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개발자 한 명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단일 시간 노동 대비 대단히 많은 양을 할 수가 있죠. 예. 이건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면 물론 생산성 증가에 맞춰서 임금이 증가해야 되는 거지만 개발자는 좀 저는 예외적으로 생산성 대비 너무 많은 월급을 좀 받아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개발자 영역에서 최저임금 때문에 최저임금 받고 일한다는 분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나름 고연봉군에 속했던 거거든요. 예.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민주화되면서 연봉이 낮아지는 현상을 좀 갖고 있다라는 거고 이분들이 더욱더 확산돼서 일할 곳은 저는 아직 무궁무진하게 많다. 예. 네, 이건 사회적 조정이 되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를 들면 작가들 원래 있었던 비정규직, 예. 원래 있었던 저연봉 이분들이 받게 될 충격들, 이분들을 어떻게 충격을 사회적으로 이것을 해소시켜낼 것인가. 예.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작가들을 대신하는 일부 부분, 그렇다고 해서 작가들도 뛰어난 작가들, 드라마 만드는 작가들, 영화 만들어서 히트친 작가들은요 여전히 고연봉 고소득자예요. 예. 그분들을 우리가 고민할 건 아니에요. 예. 그런 창의성은 AI가 못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거에 엑셀로 못해서 주판이나 전자계산기를 잘하셨던 분들, 타이핑 하셨던 분들 예. 이런 분들의 일자리는 사라질 수 있죠. 예. 작가분들을 제가 저평가하는 건 아니고 이것도 숙련의 과정을 통해서 스타 작가가 되시는 길이지만 이러한 조금은 이 지금까지 작가들이 해오셨던 많은 부분들이 예. AI로 대체될 수 있어요. 자 이러면 국가가 이분들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창의적인 작가가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 여기 어떠한 발전 경로를 만들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 기술 쓰지 마. 그냥 우리 종이로 해.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자율주행이 완전히 된다라면 저는 택시 운전사들의 사회로고 정의로운 퇴각을 사회가 준비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요? 사고 없는 사회로 가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교통사고 예, 없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다치지 않는다. 자율주행으로 한다라면. 그러면 이것이 저는 이 기술을 안 쓸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과도기적으로 사고도 좀 나겠지만 인간보다 더 안전하다라면 그러면 정의롭게 그 택시 운전사분들이 경제적인 피해 없이 다른 일을 찾거나 또는 정년퇴직하셨던 분들도 지금 막 80대 분들도 택시 운전 하시잖아요. 예. 다른 데서는 그런 일 못해요. 이런 부분들을 정치인들이 조정을 해줘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금 이렇게 너무 많은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일이라는 것은 일과 기술이라는 것은 사회의 역할이 더 크다. 너무 개인의 문제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회 예. 역할을 적절하게 정치인들이 찾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일자리와 관련해서 아까 이제 이게 산업 정책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산업 자체가 거대한 변화에 직면한 문제는 그것이야말로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대체되는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야말로 국가가 네. 이 대체적인 경로, 네. 대체하는 경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그 보통 이제 우리가 기후 위기 얘기할 때. 네. 석탄 화력 발전소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럼 거기서 일하시는 분을 어떻게 할까 얘기 나올 때 정의로운 전환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맞습니다. AI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예, 네. 예. 일자리 얘기만 해도 정말 할 얘기가 많네요. 네. 벌써 1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사님. 네. 요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AI가 정치와 민주주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요거를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는 여러 가지 맥락이 있을 거라는 건 이미 다 네, 알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네. 작년에 이 이슈가 되게 커졌어요. 예, 한국도 법을 만들었습니다. 예, 선거 운동 기간에는 AI를 쓰면은 대단히 큰 벌을 받죠. 국회의원들이 자기 보전은 정말 잘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작년에 많은 그게 무슨 법입니까? 제가 잘 그러니까 딥페이크라고 해서 딥페이크. 예, 금지법이라고 해서 선거 기간에는 예, AI로 공보물은 못 만들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특히 그 개인이 거론되는 것, 개인의 얼굴을 이용하는 것, 예, 자신들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것. 예, 항상 한국도 표현의 자유도 사실은 이 사실 적시만 해도 명예훼손이 걸리는 독특한 나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국회의원들 자기네들 위한 거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작년에 이런 이슈가 되어도 되고 저도 다양한 방송에서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말씀 많이 드렸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렴하게 매우 적은 가격으로 딥페이크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예, 근데 작년에 24개 전 세계적으로 24개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선거가 네. 권력을 교체하는 예, 24개의 선거가 있었어요. 미국 선거까지. 예, 그런데 방글라데시 하나 외에는 예, 이 AI가 방글라데시도 결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예, 하지만 악용되긴 했었어요. 외에는 한 군데에서도 AI가 선거에 영향을 줬다라는 분석은
학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정말 작년이 선거해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방글라데시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일종의 지금 있는 게 좀 독재 정권에 가깝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정권이 정권 연장하는 과정 속에서 상대 후보가 지금 현재 정권이 되게 반미 정부예요. 예. 그래서 저쪽 그 후보가 CIA 요원하고 만나는 것이 뉴스에 포착됐다. 카메라에. 아, 그러면서 실제로 뉴스도 아닌데 이러한 이 뉴스를 우리 식으로 하면 9시 뉴스 이런 걸 진행하는 모습 속에 그걸 AI가 그걸 보도하는. 아 그거 자체가 딥페이크요. 네, 그 전체가 다 딥페이크예요. 아, 근데 이것이 보도가 됐는데 이러면서 이거는 선거에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거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건 안 했어도 거긴 부정선거 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예. 영향을 결정적으로 줬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다. 예. 하지만 그래도 악용된 사례는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작년 이야기하는 것은 AI가 민주주의에 아직 영향 준 바를 없다. 근데 이거는 똑같아요. 처음에 트위터 나오고 페이스북 나오고 그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것이 사회 민주화에 도움이 된다. 수많은 그런 토론들이 있었죠. 그렇죠. 이민자들이 이걸 이용해서 시리아와 이집트를 탈출해서 유럽으로 가면서 서로 SNS로 연락하고 뭔가 이것이 기술이 민주주의를 부른다. 여러분 아인슈타인도 처음에 전화기가 나올 때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독일의 극작가인 브레이트도 라디오가 민주주의를 만들 것이다. 예. 그러자마자 둘 다 망명했잖아요. 네. 히틀러에 의해서 네. 정부에 의해서 기술이 처음에 나오면은 이것이 줄 수 있는 가능성 저처럼 예. 만을 얘기하면은 큰 실패를 맞을 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셜 미디어가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그 불링, 그러니까 즉 왕따 시키는 거. 예. 한 반에 한 명 빼놓고 나머지는 한 팀에 들어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서 왕따를 시킨다. 이런 것이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유튜브에 있어서의 이러한 정치적인 세력들의 큰 변화들 예. 이런 것들도 알고리즘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소셜 미디어가 약보다 독이다. 이런 그러니까요. 주장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기술이 지나서 처음에는 다들 열광했거든요. 예. 유튜브도 처음에 나오면서 얼마나 UCC 그러면서 모든 UCC 경영대 하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사회가. UCC. 이거보다 좋은 건 없다. 영어가 참 고색창연하게 들리네요. 네, 그렇게 네. 했었는데 네. 문제가 되는 것처럼 AI도 아직 제가 작년에 없었으니까 영원히 없을 거다 말씀드린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예. 분명하게 AI 기술이 진화된다라면 2024년 아니지만 예. 2028년이 될 수도 있고 2029년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깨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관찰하고 사회적 문제를 이슈를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에 하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AI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라는 학술적인 연구 결과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네.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근데 이런 면은 어떻습니까? 아까 저희가 이제 말씀하셨던 한 중반쯤에 사람의 판단이 왜곡돼 있기 때문에 AI가 왜곡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AI가 데이터를 통해서 훈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배적인 세계관을 이렇게 그 과정에서 흡수할 수밖에 없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 세계가 일종의 편향이나 차별이 있으면 AI도 그런 이 편향이나 차별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결과물을 낼 경우가 있을 텐데 이거는 그냥 어떤 이벤트로서의 어떤 이 선거에 아까 딥페이크를 만든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네.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그게 이 초반에 말씀하셨던 할루시네이션 환각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AI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편견을 한 번 더 반복함으로 인해서 그 편견이 다시 한번 재생산되고 편견이 그래서 더 강화되고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과거의 것을 이렇게 패턴화해 가지고 AI가 이 결과물을 만들다 보니까 근데 이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쉽지 않죠. 예를 들자면 중국에 있는 AI들은 예. 시진핑을 욕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검열의 이슈가 AI에도 그대로 있는 거고, 근데 그건 방송이나 언론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사실은 그러한 왜곡적인 것, 왜곡된 부분들 예를 들면 이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대인의 학살은 없었다. 이게 웹사이트에 더 많거든요. 아, 최소한 AI는 그런 얘기는 좀 안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AI 왜곡이 없거나 없을 수가 없죠. 예. 사회의 반영이니까. 근데 사회는 항상 그 시점에서의 지식 권력투쟁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 시대의 지배적인 지식에서 성차별에 반대하고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 나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배적일 때는 이 지배적인 생각을 AI가 반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게 뭐예요? 미국 하버드나 이런 데에서 기후 위기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연구하지 말아라. 예. 그래서 아예 그냥 내쫓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이거는 AI가 아니라 정말 학문의 자유를 지금 완전히 저는 억압하는 거라 보거든요. 이것이 오래되다 보면 이것도 또 반영하겠죠. 그러니까 지식의 권력 투쟁 속에서 지식에 대한 바이어스가 발생하는 거고 사회의 권력 투쟁 속에서 사회에 대한 바이어스가 왜곡이 발생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실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 의식 갖고 있는 사람들 사실 네. 많잖아요, 엄청. 예, 예. 맞습니다. 하나가 옳다고 해서 다 네. 옳았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저희가. 예, 예. 늦게서야 깨닫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지구가 뭐 태양을 주변을 돈다는 거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 여론조사해 보면요, 예. 미국에는 많습니다. 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성별은 여자 남자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 많이 있습니다. 예, 훨씬 더 그런 거 많아요. 훨씬 많죠. 자, 그러면 이거 왜곡된 거잖아요. 과학적 네. 지식은 성은 염색체는 X, Y하고 XX만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어떠한 과학적 지식도 이걸 반박하지 못하거든요. 생물학도. 예, 예. 그러면 우리가 X와 XY가 구별되는 성적인 정체성, 젠더의 정체성이라고 지금까지 배워왔는데 아니 XY 말고도 그러면서 젠더라는 건 스펙트럼이라고 지금 학술적으로 다 못 박았어요. 예. 근데도 사회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AI도 못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리고 학자들의 98%가 연구에 나온 기후의 위기는 인간이 만들었다. 예. 산업혁명과 함께 생겼다라고 98%가 그렇게 논문에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예. 그거를 부정하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는 거고 이제는 그거 더 나아가서 그걸 연구하는 대학기관에 문을 닫는 거고. 그래서 저는 AI도 조심해야 되고 이 부분을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은 지금 만약에 기후 위기를 뭐 맡고 있는 이런 대학에서도 맡고 있는 사람들은 AI를 그렇게 규제하겠죠. 그럼 이러한 것에 대한 규제가 타당하냐?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이건 싸움의 연장선에서 예. 지식도 정말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아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니 AI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문제인데 왜 AI한테 뭐라고 그래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AI도 확실히- 잘못될 수 있어요. 반영되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기후위기 얘기가 나와서 예. AI가 발달할수록 아까 이 독과점 문제 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 중요해지고 데이터 센터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로 하고 기후 변화 대응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AI가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물과 관련한 얘기는 아니지만 AI와 연관된 얘기여서 이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아, 그럼요. 그래서 저기 오픈 AI 샘 알트만 대표인 샘 알트만이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AI랑 대화하면서 이 음성으로 요즘 대화 많이 네. 하시니까 제발 좀 AI가 답변했다고 고맙다고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아 저도 그거 봤습니다. 예, 그러면 얘가 또 고맙다는 말에 뭐 별거 아니에요. 다 언제든지 물어봐. 이러면서 또 전기가 쓰인다. 네, 그러니까 그거 하느라고 에너지 쓴다고 해서 네. 저도 그걸 보고 나서부터는 고맙다고 안 합니다. 네. 그 정도로 네. AI는 여러분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고 예. 여러분들이 막 주변에 맛집 찾을 때까지 AI한테 물어보시면요. 그 맛집에서 하는 식사 비용보다 더 나와요. 전기값이. 그렇군요. 그래서 AI는 지금 막대한 전기를 씁니다. 물론 기술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 스스로도 노력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적게 에너지를 쓰면서 AI를 작동시키는 효율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우리가 제본스의 역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본스의 역설이라는 게 당시에 처음에 증기기관이 나왔을 때 예. 석탄이 너무 귀했던 거 비쌌던 거예요. 왜냐하면 석탄이 그전에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예. 그 증기기관을 만들고 이 석탄이 들어가니까 제임스 와트가 여러분 증기기관을 처음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확산되기 시작했던 효율성 좋은 증기기관을 처음 만들었던 거지 그 전에 있었죠. 예. 근데 너무나도 에너지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 비싼 석탄 캐기도 힘들고 그 당시는 석탄을 뭘로 캤습니까, 여러분? 말과 인간의 근육으로 캤거든요. 예.
기계화됐던 것이 아니죠. 예. 말과 인간의 근육으로 하면서 사람 사고도 나고 죽고 말도 죽고 맞아요. 사람도 죽고 이러니 아동 노동도 있고 아동 노동도 심하고. 있고 그래서 뭐 칼막스 같은 사람들은 영국의 자본주의는 칠드런 블러드 위에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아이들의 피 위에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네,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임스 와트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 환호를 합니다. 야 이렇게 이제 효율성이 좋은 걸 만들었으니 효율성이 좋다는 건 여러분 동일한 인풋으로 더 많은 아웃풋을 내거나 동일한 아웃풋을 더 적은 인풋으로 내는 거잖아요. 예. 아 석탄 적게 쓰겠구나. 예. 아니죠. 웬걸 다 쓰죠. 예, 다 쓰기 시작하니까 다 쓰기 더 많이 시작하니까 쓰기. 더 많이 쓰게 되죠. 음. AI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에너지를 적게 쓰는 쪽으로 계속 발전하는 건 좋은데 예. 그러면 더 많이 쓸 겁니다. 총량의 에너지 양은 더 필요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혼자서. 그런데 예를 들면 IEA,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 즉 유엔 산하기관입니다. 2024년 초에 작년 1월에 그 예.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면 2023년 말을 연구했겠죠. 그때 AI가 이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연구했을 때도 2026년까지 필요한 이 전기가 추가 필요한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것이 1000테라와트시라 그랬어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이 원자력 발전소 51기가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은 더 산업이 커지니까 더 필요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 산업이 지금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병목은 엔비디아의 GPU가 아니라 전기다. 라고 다들 얘기해요.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얘기하고 마크 저커버그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여러분 코ሜ디 같은 사건이 뭡니까? 서울대 GPU라고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그 기사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서울대학교에서 어떻게 어렵게 엔비디아 GPU를 구한 거예요. 예. 문제는 그걸 돌리려고 하니까 서울대에 들어오는 이 배선망 속에서는 그 정도의 전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그 원전이 51기가 필요하다는 게 AI를 돌리는 데만 필요하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서. 근데 51기를 2년 만에 못 짓습니다. 그렇죠. 죽었다 깨나도 네. 병목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여기서 거의 군비 경쟁하듯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하고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 국가가 뭘 지원해 주냐면 저렴한 전기를 제공해 줌으로써 예. 그들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태양광과 원전을 무진장 짓고 있는 거고 특히 예. 태양광을 전 세계 2024년에 태양광의 비율을 보면은 신설 태양광의 55%가 중국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이 이 친환경 국가는 아닙니다. 중국의 압도적인 다수는 석탄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물론 석탄 비중이 내려가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압도적인 것은 석탄에서 만들어지고 있지만 태양광 또한 중국이 작년에 2024년 새롭게 추가된 태양광의 55%는 중국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거고 예. 되게 전략적 투자를 해주고 있는 거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다 저는 원자력 지금 이제 살리고 뭐 이런 거 나오지만 원자력 발전소는요. 저 동의해요. 저는 이거 갖고 이념 싸움 하기 싫거든요. 저도 독일에서 원자력 발전소에 반대하는 것, 그 탈원전했던 것 동의하고 있지만 이걸 갖고 이념 논쟁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자력 발전소 하면 되죠. 근데 두 가지가 지적돼야 되죠.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시키기에는 보통 7년에서 10년 걸립니다. 예. 져야죠. 짓기 위해서는 토지에서 허가 받아야죠. 옆에서 소송 걸면 갈등이 많잖아요. 또. 저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요. 그냥 서울에 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저기 잠실 야구장 철수하고 짓고 예. 하나는 목동 야구장 철수하면 좋고 하나는 용산에 주한미군 철수하면 짓고 세 군데 안전하다면서요. 안전한데 우리가 왜 그거를 멀리 지어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 SMR로 용산에도 짓고 잠실에도 짓고 목동에도 져서 다 고통분담하는 거예요. 잠실에는 그 야구장 그 너무 낡았잖아요. 동구장 짓는다고 하던데. 아유 낡았으니까 좀 한참- 딴 데로 좀 크게 해주고 예. 거기서 지면 저는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예. 문제 아니라고 봐요. 절대 안 할 거예요. 절대 안 하죠. 안전하다고 절대 생각하시죠. 안 하죠. 그러니까 저는 안전하다고 원자력 발전소 도입 전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투표율에 지지율이 나오는 데다 지어주면 될 거라고 봐요. 아,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에. 그렇죠. 예. 안전하시다면서. 네. 그거 어려운 문제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근데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로는 지금에 있는 AI와 관련된 전기의 필요량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다. 네, 그래서 보통 근데 또 이러한 빅테크들이 중국은 아니지만 빅테크들이 AI를 좀 주도하고 있는 빅테크들이 아리백에 다 가입돼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아리백을 비타협적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로비를 하고 있어요. 아리백으로는 도저히 전기를 다 안 됩니다. CE100으로 하자. 클린 에너지. 그러니까 리뉴얼 에너지가 아니라 예. C로 하고 여기다 원자력은 좀 여달라. 아, 좀 뭐 이것까지도 타협해 줄 수도 있고 뭐 하는데 이 기간을 지켜라. 2030년까지. 이 부분을 강화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간 과도기로 내추럴 가스를 천연가스를 쓰려고 하는 거죠. 예. 가장 좀 빨리 질 수 있거든요.
저는 뭐 이런 과도기적인 건 필요한데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산업과 국가적으로 바라봐야지 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AI를 쓰지 마라. 그러면 넷플릭스하고 유튜브도 보면 안 돼요. 넷플릭스와 유튜브 과거에 텍스트 중심의 인터넷과 모바일에서요. 예. 어마어마한 CO2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군요. 넷플릭스가 유튜브이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서 과거하고 여러분 텍스트하고 영상은 완전히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다르죠. 거예요. 그러면 저희 유튜브 하지 마세요. 넷플릭스 보지 마세요. 이렇게 개인의 문제로 접근해서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도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그래도 아리백이라는 거 저는 생각해요. 아리백을 비타협적으로 정부가 강요하는 것. 예. 근데 이것이 산업의 혁신을 알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에너지를 태양광으로 보는 것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에너지를 원자력도 물론 테크놀로지만 지금까지는 자원이었어요. 리소스였는데 태양광은 리소스가 아니에요. 자연에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리소스로 생각하는 테크놀로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기로 바꿀 수 있는 건 기술인 거죠. 기술은 이노베이션 하면요. 저렴해지는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 자원은 원래부터 있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 저렴해지는 것, 전기가 저렴해지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전기값을 올리자. 물론 이건 전기 정책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하여튼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처 분석이 낮을수록 전기는 마음껏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 AI 사용이라고 하는 게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네. 몇 년 내에 필요한 이 전기 예, 그 생산량이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거를 다 그거에 맞춰서 이 전기를 생산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근데 원전으로는 그게 아예 불가능하고 왜냐하면 7, 8년씩 걸리니까 네. 따라서 아래백을 비타협적으로 정부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밀고 나가는 게 맞죠. 예,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네. 경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여름에는 블랙아웃 위험에 우리는 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전기가 없어서 전체 뭐 전기가 다운된다 이런데 거기다가 AI 데이터 센터까지 져버리면요. 그냥 다운이에요. 블랙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준비 없이 전기에 대한 준비 없이 AI는 한국 사회에 살 수가 없습니다. 벌써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궁금한 게 계속 머릿속에서 떠오르는데 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네.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작권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우리 저 푸사 얘기, 프로필 사진 얘기 했었잖아요. 지브리. 예, 이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야 뭐 되나요? 지브리 같은 경우는요. 오픈AI가 돈 지불할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마케팅 비용이거든요. 마케팅 비용 하나도 안 쓰고 갑자기 4억에서 8억으로 늘었으니까 4억 명이 사용자가. 늘었는데 예. 4억 명에 대한 대가는 치르겠죠. 아, 이것이 근데 미국의 그러네요. 방식이에요. 뭐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우선 일단 저지르고 예. 그다음에 이 시장에서 우리가 넘버원 된 다음에 그때 가서 번 돈으로 갚으면 예. 된다. 아, 이 실리콘밸리가 하고 있는 퍼스트 무버 전략이 이거죠. 그렇군요. 먼저 움직인다라는 거. 예. 이러한 전략하에서 진행됐고 사실은 지브리로 사실은 오픈AI는 얼마나 많은 이득을 받겠습니까? 예. 근데 요 문제하고 예. 지금 뉴욕타임즈가 오픈AI하고 소송 걸고 있는 저작권 이슈는 전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우리가 이제 학습권을 공정 이용으로 들잖아요. 우리가 도서관 가서 책 본다고 해서 너 남의 저작물을 봤으니까 돈도 안 내고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AI는 과연 우리가 법인체가 그걸 만드는 회사는 법인이니까 예. 뭐 사단법인이든 뭐 영리이거든 비영리건 다 법인이니까 법인에 있는 기술이 뭘 보고 배웠다. 예. 이 학습권으로 볼 것이냐, 아, 저작권을 침해로 볼 것이냐 이거를 제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거잖아요.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아마 근데 오픈AI 쪽은 뭐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면 돈 낼 거예요. 예. 그 사이에 많이 성장했거든요. 투자도 많이 받고. 아, 그리고 이제 뉴욕타임즈가 정확하게 지금 소송을 걸고 있는 것은 이 저작권 위반보다는 예. 어떤 부분에서 학습권을 걸지 않아요. 예. 학습권도 다툼이 있지만 몇 가지 질문은요. 아웃풋이 예. 몇 문단이 그냥 뉴욕타임즈 통째로 나와버리는 아, 거예요. 똑같다. 네.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즉 학습을 한 것과 여러분들 예. 분리하셔야 돼요. 학습을 한 것과 결과물이 똑같은 건 다른 거거든요. 그건 명백히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아마 오픈AI가 배상을 할 거라고 봐요. 예. 근데 저 하나 제가 언론사나 방송사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저작권 이슈에 빠지면서 AI와 관련된 혁신을 안 하시는 거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작권 정말 작은 이슈입니다. 여기에 목숨 걸고 계시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예.
완전히 판도가 바뀌실 수가 있는데 예. 보통 이런 데 들면 한국도 막 AI 법 만들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너무 변호사들이 제가 보기엔 많아요. 변호사들이 막 토론회에서 이거 저작권 소송할 수 있어요. 막 이러니 흔들리는 거죠. 어머 돈 벌 수 예. 있네. 아, AI 근데 저는 이게 투 트랙으로 가야 돼요. 이런 걸 비판하는 것과 저널리즘으로서 저작권을 비판하는 것과 예. 우리 기업으로서 언론사가 AI를 활용해서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일치시키는 분들도 많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작권 문제는 제기하더라도 언론사에서도 기사 쓸 때 다 AI를 사용하는 것 같긴 하던데. 네, 써야죠. 예. 이건 어떻습니까? 그 제가 이거는 이 요새 정치 상황이 지난 몇 달간 워낙에 험악해가지고 네, 네. 그리고 또 이 법원과 관련한 이슈도 많고 이러니까 가끔 댓글에 보면 제가 지금 저작권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법 생각이 나가지고 드리는 질문인데 가끔 댓글에 보면 야 판사도 다 AI로 바꿔 앞으로 이렇게 이제 글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야죠. 우리가 그 예, 마음을 예. 공감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이 정보 공개를 하는 것. 근데 예. 거기에 정보 공개 하잖아요. 우리도 판결을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그렇습니다. 가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음. 근데 사실은 그냥 물반 고기반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그냥 검은색 반 글자 반이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걸 공개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너무나도 저는 너무 많이 이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공개를 하면서도 뭐 개인정보 보호도 뭐로에 의해서 너무 많이 이 검은 매직을 칠해 놓는단 말이에요. 예. 정보 판결문이 잘 나오면 나올수록 AI가 법률 서비스를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판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우리가 판례도 더 잘 찾아낼 수 있고요. 예.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예. 판사하고 한판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지식의 민주화에서 그러니까 정보의 민주화에서 지식의 민주화로 나가는 것. 예. 이것이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AI를 판사를 AI로 대체한다 이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냥 판사가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인데 예. 다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정말 하늘 같은 분이 오셔서 너의 잘못은 이거니 너가 돈 얼마 내거라 빵에 얼마 갖다 오 이것을 결정하는 건 당신의 지식과 내 지식이 같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이렇게 이것이 저는 약자를 보호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정보의 민주화에서 지식의 지능의 민주화로 나가는 것. 예.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판결문 공개에 있어서 시커멓게 내놓는 것. 이거를 극복하는 것. 예. 이것이 저는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판사도 AI가 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마음에서 나온 말인가를 이해하면서 네. 지금 이 법원의 판결 그리고 그 판결의 공개가 미흡한 것 등등 때문에 벌어지는 이 어떤 사람들의 이 불편함이나 불만 같은 것 등을 잘 이해하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해야 된다. 만약에 이번 판사가 그렇게 예를 들자면 판결을 한 거에 대해서 대법관인들이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AI가 바로 얘기했죠. 어떤 판례에 의하면 이것은 부당하다. 음. 어떤 판례하면은 이것은 이렇게 얘기해서 문제 제기를 하셔라. 예. 이렇게 해서 의견고에다가 댓글에다 쓰셔라. 그냥 막연하게 저 판사가 싫다고 아니고 저기 너무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의도 맞죠. 근데 그렇게 싸우기 위해서는 권력적인 정치권에서의 싸움도 전 있어야 되지만 예. 거리의 정치도 있어야 되지만 예. 정확하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죠. AI에게 물어봤더니 모든 다 판례를 팩트로 다 조사해서 알려줘요. 저 판례 저것이 얼마나 무리수인지. 예. 그러면 더욱더 분단은 커질 수도 있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게 이 지식 혹은 지능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 네. 갖고 있는 힘이 있는 것 같고 그 힘이 방금 우리가 얘기 나눴던 그 주제와 관련해서도 논해볼 거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까 사실은 초반에 이걸 여쭤볼까 마지막에 여쭤볼까 고민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초반에 또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재명 후보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까 네. 100조 투자 얘기도 하고 한국형 챗 GPT 무료 사용 이런 얘기도 하고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얘기도 했습니다. 요 각각이 이제 뭐 얘기해야 될 내용이 많은 뭐 쟁점을 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내용을 담은 AI 기본 사회 정책을 발표했단 말이죠. 아니 그게 말이 되냐? 뭐 한국형 챗 GPT를 어떻게 무료로 이용하게 하겠다는 거냐? 뭐 이런
이 다른 상대방 후보들의 이야기도 있긴 했었는데 박사님은 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은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될 것은 이번 선거는 대단히 특별한 상황에서 예. 내란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였기 때문에 정책을 오랫동안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예, 예. 그런 모든 전 후보에게 공이 있었던 조건이라고 저는 예. 제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후보에게 해당되는 말이네요. 네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캠프에서 나왔던 선거 공약이 제가 후지다 잘못됐다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그 제약을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지금 뭐 당선 가능성 제일 높게 나오고 있지만 당선되든지 간에 다시 판을 짜야 된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런 예. 부분에서 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실행 전략에 있어서는. 그러면 새 정부가 추진해야 될 전략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모두를 위한 AI 이게 아웃 오브 데이트예요. 쉽게 얘기해서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예.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죠. 예, 예.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더 주는 것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왜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 똑같이 AI를 줘요? 거기는 어차피 돈 내고 쓰는데. 그리고 지금 이미 모두 AI를 챗GPT하고 그걸 제미나이가 하고 있잖아요. 예. 뭐 그걸 굳이 그럼 검색도 모두에 검색해가지고 네이버하고 구글이 있는데 우리 검색을 만들어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한국형 챗GPT 무료 사용 이런 거는 좀 뭐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그렇죠. 입장이신 그거는 거죠? 이제 작년에 나왔던 얘기인 예, 거고요. 예.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거나 쿠팡 이츠를 갖다가 경기도에서 바꿔내려고 했던 것은 이제는 이 흔히 말하는 음식점을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좀 줄여준다는 차원에 있었던 거고 그것도 잘 되지는 않았지만 예. 그런 의도 자체는 좀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가가 전혀 해서는 안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서울시에서 만든 거 이렇게 거두면 만보 주면 돈 주는 거 이거 좋은 거죠. 공공이 하더라도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공공이 하는 건 무조건 전 반대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모두 그러니까 뭐가 해야 되냐면 기업이 해야 될 일과 예.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구별하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우선순위가 있어서 선거 때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5년 뒤에 빵빵한 AI 강국이 되겠습니다 하면은 아무도 안 찍어줄 거야. 5년 뒤에 싫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장에 뭐 지금 3위 당장. 국가 되겠다 이런 얘기 했지만 어떻게 당장에 3위 국가 돼요? 우선 당선되고 나시면 네. 나 몰라라 생각하시면서 네. 전 중장기적 전략에서의 중요한 포석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 뭐냐면 마음대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학생들이 GPU를 가지고 놀면서 AI를 연구할 수 있는 것. 아. 근데 그것이 저는 서울대나 죄송한 얘기지만 카이스트가 먼저가 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국립대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역에 있는 국립대에 있는 공과대학 학생들. 아 그렇습니까? 거기가 지금 거의 무너지고 있잖아요. 예. 다 서울로 오고 안 가고. 아 그렇죠. 그럼 지역에 있는 공과대학에 있는 뭐 국립대학에 있는 공과대학 학생들에게 AI를 마음대로 만지면서 일할 수 있다.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죠. 예. 공부할 수 있다. 예. 논문 보고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마음대로 네, GPU 만들면서 우리도 모델 만들어보고 경량 모델도 만들어보고. 그러니까 GPU가 너무 없어가지고 우리가 연구가 잘 안 되는 그렇죠. 근데 왜 그거를 명문대학만 먼저 줘요? 예를 들면 전남대하고 저기 부산대학이 먼저 준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거기에 공과대 학생들이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졸업하면 취직도 잘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대학에서 맨날 만작거렸는데. 저는 이런 것도 지역을 살리는 거고 꼭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런 곳에 있으면 부산에 있으면 창원하고 산학협력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예. 광주에 있으면은 여수에 그 저기 뭐야 그 광양에 있는 산업단지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역의 대학의 국립대학에다가 우선권을 주는 것 예.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대학에서 엘리트들이 나오면 예. AI를 잘 다루는 예. GPU를 가지고 마음껏 놀아봤던 친구들이 대기업에도 갈 거고 창업도 할 거고 많이 바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은 호흡을 길게 보고 가서 흔히 말하는 뭐 소버웨어린 AI 아닌 주권 AI라는 거 저도 이런 자연 독점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AI 기술의 기술적인 독립은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이것이 내년에 독립 꼭 안 해도 돼요. 예. 그들도 돈 벌려고 하기 때문에 오픈 AI도 한국에 지사 만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돈 벌려는 친구들은 구글이 우리 뭐 검색 시장을 다 제패했다고 해서 특히 유럽이 그렇잖아요. 유럽은 여러분 초토화됐어요. 여러분 한국은 너무 국뽕이 강하신 거예요. 인터넷 강국 뭐 이런 얘기 옛날 얘기지만 있어서 그렇지만 유럽에서 자, 구글 다 98% 정도 시장 점유율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영국하고 다 갖고 있어요. 이탈리아하고 스페인 뭐 무슨 여러분 검색 서비스가 있습니까?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한국 외에는요. 사실상 일본 조금 하고 구글이 다 먹었어요.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시장 지배율 90%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검색이라는 것은 모든 정보의 입구인데 인터넷의 시작이고 예. 그런데도 폐해가 당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키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AI 저 오픈 AI 써도 돼요. 제미나이 써도 되고 클로드 써도 돼요.
그걸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기후 위기를 부정하고 여성은 다 잘못돼 있고 이렇게 하지 않을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인재를 어떻게 의대만 하고 법대로만 가는 이 인재 쏠림 현상을 최소한 공과대학 중심으로 에서나마라도 좀 만들어낼 것인가가 저는 제1의 프라이오리티, 그러니까 우선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군요. 데이터 클러스터도 그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클러스터를 하면 싸울 게 뭐예요? 예를 들자면 저는 여러분 DBPR라고 있습니다. 검색해 보면 DBP야. 왜 국가가 돈 줘가지고 보조금 줘가지고 교수들이 연구 논문 써가지고 그걸 저작권으로 다 막아놔요? 그래서 그 논문 구하려면 거기 그 사이트 들어가서 돈 주고 사고 뭐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다 뭐 풉니까? 이거 풀고 있어요. 국가의 보조금을 받은 연구는 무조건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데이터만 해도 저는 풍부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걸 왜 사기업에 줘요? 예. 국가가 돈 줘가지고 연구 논문 써가지고. 저는 이런 거부터 풀어내면서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 좀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가 AI 기술에서 여러분 챗GPT 전체 언어 학습에서 0.03%가 한국이에요. 아 그래요? 네. 잘하잖아요. 0.03%입니다. 데이터 학습에 있어서 한국어가. 예. 근데 한국어 잘해요. 데이터가 한국 거면 토종으로 해가지고 AI가 한국 부분에 대해서 더 잘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그거는 있었는데. 기술 초기에나 그랬던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AI를 당장 집권하고 나서부터 잘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키워야 되고 그리고 다른 이 긴 호흡으로 다른 국가 전략과 연계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네. 굉장히 그리고 처음에 에너지부터 먼저 인상적입니다. 저는 네.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생에너지 엄청나게 짓고 예. 뭐 SMR도 몇 군데 짓고 아까 말씀 서울에 몇 군데 짓고 이러면서 좀 인프라스트럭처를 크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걸 가만히 들어보면 국가 에너지 정책하고도 연계돼 있고 네. 그 에너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후 위기하고도 연관돼 네. 돼 있고 그리고 지역 소멸 문제 혹은 네. 이 국가 균형 발전 문제 네. 그리고 이 인력들이 어느 분야로 갈 것인가 그런 인력 재배치 문제 네. 등등과 네. 다양하게 연계될 수 있겠다 AI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러면 우리 사회를 더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이 AI 정책이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이 확실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면을 짚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새 정부가 다음 주면 들어서는데요. 네. 뭐 갑자기 시작한 이 선거기 때문에 이제 주요 후보들 특히 이재명 후보의 AI 공약이 뭐 나름 이 야심차게 제시가 되긴 했었지만 평가해야 될 건 평가하면서 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리고 현실에 좀 더 적합한 방향으로 AI 정책이 잘 정돈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상에 저희가 인터뷰 이렇게 길게 보기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하나 저희가 놓치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했고요. 네. 그리고 진행 정말 너무 많은 잘하십니다. 말씀을 네.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은 진행 잘하셨다고 하셨지만 다른 인터뷰에서는 제가 말을 그래도 많이 하거든요. 오늘 거의 제가 한 말은 거의 없고 그저 듣기만 해도 듣기만 해서 참 좋은 인터뷰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원전은 꼭 서울에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오늘은 AI와 관련해서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상구 시사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